660년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수도는 함락되고 왕은 당나라로 잡혀갔다. 그러나 백제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 여기가 바로 동진강하고 백마강, 백강구 전투가 전개됐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백제의 역사가 이어졌던 현장을 찾았다. 백강구, 백사 그런 명칭이 지금의 나오고 동진강. 있는데, 김제와 부안 사이를 흘러 서해로 흘러가는 바로 그 강줄기다. (1400여 년) 전 이곳에선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전투가 벌어졌다. 백제 함락 후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백제 부흥군과 일본의 함대가 일대 접전을 벌였던 것이다. 결국은 거대한 전투가 벌어진 바로 이 일대가 백강구 현장이 되겠습니다. 즉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지어진 백강구 전투가 진행된 바로 그 현장이 되겠는데요. 그 유인원과 유인계 그리고 문무왕으로 연결되는 그 나당 연합 그 수륙 양군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외에서 파견된 3만에 가까운 병력이 400여 척의 배로 백강구로 들어왔고, 전투의 규모는 엄청났다. 동아시아 4개국 6만여 명의 병력이 충돌했다. 백강구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소용돌이에 이제 막 휘말려들었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제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신라가 한패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외,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경우도 이제 백제하고 한패가 되는, 그러니까 열십자형으로 이제 서로 세력군이 교차해서 충돌하는 그러한 이제 전투 현장이 이제 백강구 전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 관계는 복잡했다. 신라는 고려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당과 손을 잡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했고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역사는 이를 백제의 멸망이라고 기록했다. 바로 백강구 전투가 벌어지기 3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의 백제 수도였던 부여에는 지금도 백제 함락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백제의 대표적 석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 지금은 터만 남은 사찰의 석탑에는 비운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탑의 몸체에는 사비성을 점령했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대당나라가 백제국을 평정했다라는 명문. 그러나 이것으로 백제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비성 함락 후에도 이어졌던 백제 역사의 현장이 있다. 충남 예산의 임존성. 이곳에는 사비성 패전 이후 3만여 명의 백제인이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이 산성으로 모인 백제인들은 장군 복신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백제 때 우물이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초기 임존성 부흥군의 세력은 강력했다. 네,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도 부흥군이 사용했던 우물이 남아있다. 이제 성을 축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우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작은 우물에 의지하여 부흥운동을 벌였던 백제인들. 그들의 활동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그러한 이제 장소가 임종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부흥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서 이제 나당 연합군에게 이제 대항했던 그러한 이제 우리나라 의병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임종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일까? 부여의 은산 별신당에는 부흥운동의 주인공이 모셔져 있다. 초기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귀실복신 장군. 그는 자체적으로 부흥운동을 펼치는 한편 일본의 구원병을 요청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1400년 전 동아시아 최대 전투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동진강인 당시 백강의 하류에는 당나라 수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강을 중심으로 나당연합군과 부흥군이 대치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구원병이 투입됐고 격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신라 문무왕이 이끄는 나당연합군과 백제 부흥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외함대 400여 척과 2만 7천이 어우러진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전쟁이 펼쳐진 것이다. 전쟁은 왜군의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난다. 이곳 백강구 패전으로 백제의 역사도 끝이 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당시의 일본은 어떤 입장에서 구원병을 파병했을까? 당시 백제는 이미 멸망한 상태여서 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측 입장에서 뭐 상당히 그 부담감에 따르는 그런 부흥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위험성이 따르는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간단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과 백제와의 어떤 역사적인 친연 관계, 끈끈한 그 우호 관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백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외국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제작진은 맨 처음 구원병이 출발한 지역을 찾았다.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이곳 항구 옆에선 최근 의미 있는 유적지가 발견됐다. 낮은 관가 유적지. 이곳에선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건물터가 발견됐는데 기둥 자리가 뚜렷한 창고터였다. 그리고 수많은 철제 무기가 동시에 발굴됐다. 이들로 미루어 이곳은 무기 창고였을 것으로 판단됐다. 七つの宮家と言われる遺跡ではたくさんの倉庫群とか、見つかってますんで、そういった、食料とか武器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置いておく、そういう施設も必要だったでしょう。それから博多駅の南の中遺跡ではその他6世紀の終わりから7世紀にかけての、建物の跡が見つかってます。 후쿠오카의 아모산 역사박물관. 박물관엔 당시 백제 구원병으로 출전했던 이 지역 호족들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7세기 견당선 모형,
이런 선박을 소유할 정도라면 당시 이 지방 유력가들의 세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방 유력가들은 고대 한일 교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で、大和政権が、韓半島に、行く場合渡る場合は筑紫の国の船団ないしは人員物資をですね調達して韓半島に渡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지방 호족들이 소유했던 대형 유물, 그리고 각종 무기류와 갑옷은 이들이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대단한 지방 유력가들로 구성됐던 백제 구원병. 海岸はこっちの方ですよね。 이들의 정확한 출발 지점은 어디일까? 昔は1300年前は今と海岸違うわけです。違うですよね。やっぱこっちがやっぱ川がそっちの方に川がありますね。ここまでがほとんど海っていうことね。もう今ビルが建ってからね。ビルがありますね。 지금은 매립돼 건물이 들어선 곳. 왜군은 무기 창고 바로 옆에 항구에서 출발했다. 당시 일본의 총인구는 100만 남짓. 이곳에서 출발한 왜군은 병력 2만 7천에 선박 400여 척.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파병 부대였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총동원령이었던 일본의 파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662、3年頃というのは日本には日本の国家はまだ全国的な徴兵組織を確立していない。それで各地にその和王自身が出向いて徴兵するという形で兵隊を2万7千人ほど送っていってるわけです。 파병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당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였던 나라의 아스카. 당시 야마토 정권이 자리 잡고 있던 판개공터. 권력의 핵심부, 이곳 판개궁의 주인은 사이메이 여제였다. 백제 부흥군 복신의 구원 요청을 받은 사이메이 여제는 곧바로 어전 회의를 열어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 그리고 사이메이 여제는 모든 병력과 물자를 일본의 관문인 이곳 오사카에 집결시켰다. 당시 집결지였던 난파궁터. 여제는 이곳에서 군사와 무기를 마련하고 결전을 준비했다. 사이메이 여제가 파병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 또 하나 있다. 발굴 이후 일본 고고학계에선 이 유적의 정체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이 독특한 유적의 용도가 밝혀졌다. 水を使ったですねお祭りまだ天皇祭祀ですねまたはそういう、白村江へ行く前のですねそういう必勝祈願的なですね、ものも行われていた可能性も考えられます。 사이메이 여제는 파병을 위해 수도를 옮기는 수준의 이동을 감행했다. 황제 자신은 물론 황족까지 모두 거느린 파병. 그것은 국군을 건 일대 모험이었다.
제명여제를 비롯해서 당시에 황태자였던 중대형 황자, 또 중대형 황자의 동생이었던 대인 황자, 이런 왕족의 중요한 인물들이 제명여제를 도와서 파병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외왕권 측에서 볼 때 백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중대사로서 2만 7천 명이라는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국가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 파병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병군의 이동 경로는 어디였을까? 아스카를 출발해 남파궁을 거친 사이메이 여제의 파병군은 세토네를 따라 이동했다. 그리고 한반도로 통하는 관문인 축자, 지금의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사이메이 여제는 임시 거처를 정했다. 그곳이 바로 아사쿠라 궁이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사이메이 여제의 임시 왕궁. 그러나 출전을 독려하던 사이메이 여제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지 2개월 만이었다. 거국적인 파병을 추진하던 긴박한 순간 맞이한 죽음. 당시 사이메이 여제의 나이는 60을 넘기고 있었다. 여제의 죽음을 말하는 현장이 남아있다. 신사 경내의 초라한 표지석. 이곳이 바로 백제 구원병을 파병하려던 사이메이 여제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이다. ここは S8 幡宮という神社の境内地になるんですが、この丸殿跡といって、地元では斉明天皇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後に、もがりですね、王位を継承するとかそういう今でいうお葬式をした場所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そして今立っているこの場所が、斉明天皇が亡くなってもがりという儀式が終わった後に葬った実際のお墓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いる場所です。 사이메이 여제의 갑작스런 죽음은 숱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서기는 여왕이 신사의 나무를 베는 바람에 신의 분노를 사서 죽었다고 적고 있다. 여제의 죽음으로 파병 문제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다시 추진됐다. 여제의 뒤를 이어 파병을 추진한 인물은 그의 아들 중대형 황자였다. 그는 파병을 위해 장례 절차조차 간소화시켜버렸다. 사이메이 여제의 죽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백제 구원병 파병은 계속 추진됐던 것이다. 그 제명천왕이 그 오사카를 거쳐서 규슈까지 가면서 모병을 합니다. 규슈로 가면서 모병을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획을 발표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 백종강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왜 이렇게 백제 구원병 파병에 매달렸을까? 구원병 파병 주체와 그 병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본 서기엔 당시 백제 구원병으로 파병됐던 장수들의 성이 기록되어 있다. 아베씨, 물부씨, 그리고 상모야씨 등. 이들은 대부분 지방 호족들로서 백제계의 성씨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에서도 백제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출신들이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백제계 도레인들의 거주지였다.
바로 이제 스쿠시 축제라든지 기비 그리고 이제 나라 이 지역은 전부 다 백제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스쿠시는 이제 북규슈 일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경우도 이제 백제계 주민들이 이제 많이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백제계 동해 조정문 토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라 일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시성의 분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제 백제계 주민들이 제일 많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원병의 파병 경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세토 내해를 따라 이동하던 사이메이 천황이 이호 지역에서 약 2달간 머문다. 사이메이는 왜 하필 이 지역에서 2달씩이나 머물렀을까? 제작진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호 지역이 바로 건너다 보이는 길비를 찾았다. 길비진 신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로 꼽힌다. 이 신사엔 10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는 독특한 의식이 있다. 길흉 화복을 점칠 때 밥을 찧어서 그것의 상태로 점괘를 판단하는 것이다. 밥이 잘 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라라는 인물의 전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裏が御事の夢の中に出てきて、愛する、アゾメというものに、毎日ご飯を炊かせなさいと。そしたら、ことがあれば、このお釜に来て、そのことが良くなければあららかになって、良い知らせである場合は豊かになろうとならせようというお告げをして、裏の御事裏もこう安らいんだというお話でこの鳴釜の神事が始まっ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 길비 신사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인물 우라는 과연 누구일까? 우라는 백제에서 건너온 왕자라고 전해진다. 그는 이 지역으로 들어온 백제의 왕자로서 제철 기술 집단을 이끌고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우라는 이 지역에서 제철 기술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우라와 제철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곳은 시당국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몇 년째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 일본 최대 산성이다. 백제식 산성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이 바로 우라의 성이라는 것이다. このお城は木之城と呼ばれ、裏が築いた城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裏は百済の王子と伝えられ、百済の国から来た王子が築いたお城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 백제 왕자 우라는 자체 산성을 쌓을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에 백제계 강력한 세력을 가진 호족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고분으로 남아있다. 축전 대총 고분은 그 규모 면에서 일본을 통틀어 4번째 크기다. 그리고 그 양식은 횡열식 석실고분. 거대한 돌을 쌓아 길다란 통로를 만들고 그 안쪽에 석실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했다. 전형적인 백제 고분 양식인 것이다.
今の総社市がある地域には製鉄の技術を持った集団が朝鮮半島から高い技術を持った集団が移住をして来られてたんです。でそういったこちらにはこういう大きな古墳を作る下津道氏という豪族がいて、で山の向こうにはそういう製鉄を作る鉄を作る集団がいる。で南側の方には今度は末木って進んだ朝鮮から来た焼き物を焼く集団がいる。でそういうのがこう当時はこちらの方が都会だ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をこう集めてきて消費していたという、そういう力を持った豪族だったわけなんです。이처럼 거대한 고분을 축조할 수 있었던 이 지역의 세력가는 누구였을까? 주인공은 바로 하도씨였는데 그 또한 백제의 호족이었다. 인근의 저수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길비 지역의 백제계 호족들은 바로 이 제철 시설을 바탕으로 세력을 펼쳐나갔던 것이다. 이 지역의 제철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마간의 후 길비. 이것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된다. 그만큼 이곳 길비는 일본 제철의 상징이라는 뜻이다. 제철을 이용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이 지역의 호족. 사이메이 여자는 이들을 구원병에 합류시키기 위해 2달을 머물렀던 것이다. 吉備はね、もう6世紀の半ば資料に出てきますけれども、百済へ日本から派遣された役人がですね、帰国して一番最初に寄ってるのは百済ですね、吉備ですね。で吉備にはいわゆる韓国の文化はですね、古くから存在します。渡来系の人たちもいるわけですね。ずっと下上ですから、こちら側が上島になる。で、この山を越えたところが浜島の末という。이 지역에는 또 백제 구원병 파병과 관련한 독특한 이름의 마을이 있다. 곳곳에 보이는 이만이라는 단어. 그 유래가 재미있다. 白月の絵の戦いの時に日本軍が天皇がここへ立ち寄った時にこの地で兵を募集したところ2万人の兵隊が集まったということで喜びまして、ここを二間郷という名前を付けたんだそうです。で今でもこの地名は二間という地名が残ってまして、まあ見ての通りもうだいぶ田舎ではあるんですけど、学校なんかとか公民館なんかには今でも二間という地名が使われてます。そういうものみんな知った上で作ってるっていう、そうですよね。はね。백제 구원병으로 참전하는 당시 길비 지역 호족들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곳이 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은 삼곡사터. 이 절은 백강구 전투에 참전했던 이 지방의 호족이 지은 절이다. 이 절터를 발굴한 결과 다량의 백제계 기와편들이 출토됐다. 백제식 사찰이라는 뜻이다.白月の絵の戦いという663年の戦いにこの、三谷軍の軍の長官ですね、それが戦いに参加したっていう記録が平安時代の日本領域という日本の物語の中に出てきます。でその物語の中にはここから戦いに百済を救援に行って、無事に帰ってきたらその恩に感謝して
仏様のお寺を作るという誓いを立てて、百済への救援に出ていくと。 서기 663년 백강구 전투는 백제계 호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백제계 도레인과 백제계 호족, 이들이 바로 백강구 참전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건너간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으로 일본 고고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 도록엔 백제계 유물의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백제계 유물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표시해보면 백강구 전투에 참전했던 지방 호족들의 출신지와 일치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백제 부흥을 위해서 파견된 세력의 핵심적 거점이 결국은 도래계 지역의 핵심 거점이었고, 그들의 기본 뿌리와 연결고리는 한반도에 있었고, 결국 이들이 부흥군으로 파견됐던 실질적 내용은 자기들의 원고향, 자기들의 원래 뿌리를 수호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아주 절실한 그런 심정 속에서 파견됐다는 사실까지도 증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안의 백제 도레인들은 언제부터 건너가기 시작했을까? 가장 큰 계기는 서기 475년 고구려가 한성의 백제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이 공격으로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했고, 이때 수많은 백제인들이 규슈를 거쳐 나라, 오사카 등 일본 전역으로 뻗어갔던 것이다. 5世紀の後半から6世紀の前半なんです。これは大量にね、渡来の人たちが来てるわけで、これはね、やっぱり技術者集団が多いんですね。技術。これを当時の資料では今木の祭儀、今木の手人と呼んでいますけども、もちろんね、須恵器を作る人、新しい焼き物の技術ですね、それから鉄の技術ですね。 일본으로 건너간 신기술 집단 백제인들은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일본 고대 문명의 핵심지인 수도 아스카조차 백제인들이 장악해 나갔다. 속 일본기는 수도 아스카에도 백제인들이 넘쳐났다고 적고 있다. 백제 선진기술 집단의 이주로 일본 고대 왕국인 야마토해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야마토 정권 수립의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 소아씨였다. 소아씨의 무덤인 이시부타이 고군. 천장돌 하나의 무게만도 77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덤은 백제의 기술이 아니면 건설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무덤의 주인 소아 씨는 누구일까? 蘇我氏自体はですね、そういう大陸から移ってきた幾何系の氏族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は考えられてい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蘇我氏が、技術者集団大和の綾氏ですね、を抱えて、当時の飛鳥文化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ますから、そういった意味では、幾何系のですね氏族であった可能性も。 소아 씨가 백제계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사. 아스카사는 소아 씨 가문의 개인 사찰이었다.
아스카사를 지을 당시 부처님 사리 봉안식을 기록해둔 내용을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모두 백제 옷을 입었다고 한다. 소아씨를 비롯 축하객 모두가 백제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한 것이 소가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천황도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고 세우고 또 후계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또 약 실질적으로 100여 년 동안을 그 일본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소가시를 왕자라고 부른다든가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소아씨는 일본 천황가의 외척이 됐다. 그의 후손들이 천황가를 이어나갔다. 결국 백제계 소아씨가 고대 일본의 천황가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들은 이제 일본 율도내를 개척하고 거기서 얻어진 물자라든지 이것을 본국에 보내고 또 본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열도내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세한 그런 이제 입지적인 어떤 기반이랄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백제계 도레인들은 고대 일본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방에는 백제계 지역 호족들이 세력을 형성했고 수도 아스카 역시 백제계 도레인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일본 안의 백제계와 본국 백제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작진은 길비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제계 호족이 장악하고 있던 또 다른 지역을 찾았다. 이곳 나가노는 당시 시나노란 백제계 호족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금은 비교적 한적한 마을이지만 고분이 500여 개가 넘는 곳이다. 그만큼 강력한 세력 집단이 존재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출토품 중에서 특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골이었다.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인골. 이 인골은 과학적 조사 결과 한반도 도래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それは京都大学の霊長類研究所の重原先生に分析をしていただく中で、歯の形だとか骨顎の形状から半島からの渡来系の形質を持っているという表現の仕方で報告いただきまして、考え方とすればそういった前方後円墳に葬られている方なんで、この地域の一定のエリアを支配した市町村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 이 인골의 주인공은 시나노를 지배했던 백제계 호족인 것이다. 백제계 호족이 다스렸던 지역. 이 지역은 본국 백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을까? 바로 말이다. 이 자료관엔 이곳 시나노 지역과 말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일본에선 잘 발견되지 않는 고대 말 관련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됐던 것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말 유물은 일본 전역에서 출토된 것보다 많을 정도. 이것은 이곳 시나노 지역이 말을 키우는 중심지로 고대 일본의 말 생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이 없던 고대 일본. 이곳에서 백제인들은 대량으로 말을 키웠던 것이다. 백제계 호족 시나노는 왜 이곳에서 말을 키웠을까? 말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겁니다. 건너갔는데 기록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노시가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갖고 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걸 보면은 시나노 지역이 일찍부터 말을 많이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고대의 그 군마의 목장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사람이 제일 먼저 건너가서 정착한 곳이 시나노입니다. 따라서 그 시나노의 한반도 사람들이 일찍이 말을 갖고 갔고, 따라서 거기서
군마를 양식하게 됐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백제를 그 군사적으로 원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 백제와 일본을 연결시킨 것은 이런 백제계 호족들이었다. 이들은 백제에 말과 무기를 바치고 본국 백제는 선진 문물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들 일본 내 백제계 호족들은 본국 백제로와 관료가 되기도 한다. 바로 외계 백제 관료라 하는데 말을 생산하던 신한호 호족도 바로 그들 중 하나였다. 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일본에 가서 유력한 호족이 된 다음에 그 백제에 와서 벼슬을 하면서 백제에서 자기 호족들이 필요로 하는 선진 문물을 가져다 주고 또 백제가 필요로 하는 군사 원조를 의도하는 그런 중개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야마토 정권 내부에서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과 백제의 용병 관계를 중개한 사람들이다. 일본 서기에도 백제와 일본의 용병 관계를 짐작해 주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일본에서 백제에 바친 물품 기록, 거의 대부분이 무기와 군사였다. 대규모 파병군을 보낸 일본.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 파병이 가능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곳 신한호와 같은 백제계 지역 호족들의 호응과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 호족들의 힘만으로 가능했을까? 파병의 최종 결정권자인 천황가는 어땠을까? 아스카의 아스카베 신사. 여기서부터 일본 천황가의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신사의 내력을 기록한 내용에 보이는 백제의 곤지왕. 그는 과연 누구일까? 고대 일본의 핵심부인 아스카의 신사에 모셔진 곤지왕. 그 역시 백제에서 건너온 왕자였다. 그는 남진하는 고구려군을 막을 군사를 차출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됐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곳에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백제의 신기술 집단을 기반으로 아스카 지역에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런 곤지왕은 5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놀라운 인물들이다. 그의 첫째 아들은 백제의 무령왕이었고 둘째 아들은 동성왕이 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들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곤지왕의 다른 아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 신사에는 고대 한일 관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물이 하나 보관돼 있다. 유물은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다. 그것을 내오는 절차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비단보에 쌓여있는 유물. 이것이 그 유명한 스다치만 방제경이다. 이 방제경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방제경에 새겨진 명문.
김인현, 사마가 남제왕의 장수를 염원하여 이 거울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명문엔 이 거울을 하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마라고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사마는 과연 누구인가? 해답은 의외로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나왔다. 무령왕릉의 지성. 사마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사마는 바로 백제의 무령왕. 무령왕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이 거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거울의 명문은 이것을 받은 사람이 남제왕이라고 적고 있다. 남제왕, 즉 무령왕의 남동생 왕은 과연 누구일까? 무령왕과 같은 시기 일본의 개체천왕이 바로 곤지왕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동성왕이나 문영왕이 즉위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개체천왕이 등장을 했다. 근데 이 개체천왕은 지금까지 왕조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라는 건 일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 개체천왕이야말로 동성왕이나 문영왕하고 같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 일본에서는 개체천왕이 들어서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문영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백제하고 일본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집니다. 거기에다가 그 거울에서 이제 남제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걸로 보면은 나는 그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때가 가장 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개체천왕이 무령왕의 남제왕, 즉 남동생 왕이 아닐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일본의 천황가 역시 백제계의 후예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기 죽은 어머니 사이메이 여제의 뒤를 이어 파병을 주의한 중대형 황자는 누구일까? 중대형은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데 아버지 조메이와 어머니 사이메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중대형의 아버지 조메이는 누구일까? 조메이가 직접 지었다는 이 절은 일본 최초의 국가 사찰이었다. 이 절의 이름은 백제대사. 혹시 백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절터 발굴에서 나온 기와편들이 이 물음에 답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기와편들은 대부분 백제 기와들이었다. 그리고 조메이 천황은 절뿐만 아니라 왕궁의 이름도 백제궁이라 했다. 왜 그랬을까? 조메이 천황이 지은 백제대사는 대형 국가 사찰이었다. 그런데 조메이는 이 절에 백제라는 이름을 걸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메이가 백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자부심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고층탑을 가졌던 백제 대사. 일본의 이 국가 사찰은 바로 조메이 천황과 백제와의 깊은 연관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조메이 천황은 백제 대사를 지은 지 2년 만에 죽은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조메이 천황의 시신이 머물렀던 빈궁도 백제 대빈이라 이름 붙여졌다. 외에 그 백제 부흥군 원군 파병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그 조메이라든지 사이메이라든지 나중에 천지천왕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그 가족 집단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결정 사항이 결코 단순한 어떤 그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주 첫눈을 건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그냥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황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혈연적인 공동체 개념에 부응할 정도의 운명 공동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천황가에서 지방 호조까지 백제와의 깊은 연관 속에서 일본은 대규모 구원병을 백강구 전투에 파병했다. 그러나 구원병은 백강구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로써 백제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제 백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멸망은 백제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의 어떤 위협하고 이제 또 국가의 어떤 안전하고 직결된 그런 어떤 숙명적인 어떤 연관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백제의 그 몰락을 좌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그건 이제 강 건너에는 뭐 분란은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운명하고 직결된 그런 이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병력을 이제 출병시키는 그런 이제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열리게 됐었던 것이죠. 백강구 패전은 당시의 일본에 커다란 위기감을 가져왔다. 여기가 오노산. 그 흔적이 지금도 후쿠오카에 남아있다. 그것은 산성이었다. 백강구 패전 이후 일본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 곳곳에 이런 백제식 산성을 쌓았다. 본국 백제의 멸망이 가져온 위기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스카를 버리고 수도까지 옮겨버렸다. 이곳 근강 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중대영은 천지천왕이 된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온돌 유적이 발견되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백제계 도래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다. 천지천왕은 그들을 믿고 이곳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천지천왕을 모신 오미신궁. 이 신궁엔 백강구 전투의 패배로 백제 구원에 실패했던 천지천왕의 비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석. 거기에 적혀있는 백총강 830km. 천지천왕의 못다 이룬 꿈인 것이다. (1400여 년) 전 동아시아 최대의 격전이 벌어졌던 백강. (27,000의 병력과
400여 척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백제 구원병. 그것은 일본의 국가적 운명이 걸린 파병이었다. 또한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 백제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파병이었다.